안녕하십니까.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생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촌지도사 김경진입니다. 지금부터 고품질 쌀 재배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주요 벼품종 소개, 종자 소독, 토양관리, 시비관리, 육묘관리, 이양, 물관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공공비축 미국 수매 품종은 새청무와 조명 1호라는 것을 인지시켜 드리고요. 올해 벼 정부 보급종 신청 마감이 잔량분에 한해서 1월 28일까지이오니 신청 가능 품종을 잘 참조하셔서 읍면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요 벼 품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청무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전 시군에서 공공비축 미국으로 선정된 품종으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청무와 새누리를 교잡하여 만든 품종이 되겠습니다. 중만생종으로서 밥맛이 좋고 새누리 피가 있어서 도복에 강합니다. 수량은 300평당 560kg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배해보신 농가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새청무는 잎도열병에는 약간은 약하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를 반드시 정량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품종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출수가 빠르거나 늦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생종인 조명1호입니다. 새청무와 더불어 올해 공공비축미국 매입 품종인데요. 조명1호 또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고시가리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밥맛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이모작으로 재배했을 때에는 수량이 더 많이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햅쌀용으로 조명 1호만큼 경쟁력이 있는 품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쌀알이 잘기 때문에 외용으로만 봤을 때에는 품질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밥맛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재배상 유의점으로는 수발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종자 소독 후에 침종 시 일반 품종보다 약 12시간 이상 더 담가줘야 합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 계획에 있는 강대찬이 되겠습니다. 강대찬 역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이고요. 올해 10월에 국가품종으로 등록될 예정이며 2024년에 정부 보급종으로 생산하여 보급될 예정입니다. 강대찬은 신동진을 개량한 품종으로 새누리피가 있기 때문에 신동진의 최대 단점인 도복에 강하고 흰잎 마르병에도 강해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해서 재배 안정성이 아주 높은 품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정 수율도 신동진보다 4% 정도 높기 때문에 상인이나 RBC에서도 선호하는 유망 품종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신동진과 비슷합니다. 재배상 유의점으로는 신동진과 같은 수중형 품종이기 때문에 새끼를 많이 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60주 정도로 잡고 심으시면 되고요. 대립종이기 때문에 다비는 금물입니다. 그리고 밥을 지으실 때에는 물을 약간은 더 넣고 지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한아름 찰배입니다. 한아름 찰배 역시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가공용 쌀이 되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인 CJ 브리딩과 계약 재배를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300헥타르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계통 찰벼로 일반 품종보다
20% 이상 수량이 많은 장점이 있고요. 도복과 병해충에도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재배상 유의점으로는 찰벼 계통이기 때문에 메소트리온이나 벤조비사이클론 성분을 제초제에 사용하시면 약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진찰입니다. 1998년도에 육성한 품종으로 신동진과 더불어 오랫동안 재배되어 온 품종입니다. 일반 찰벼 품종 중에서는 수량이 많은 편에 속하지만 도열병이나 흰잎 마른병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질소질 비료 과용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벼농사의 첫 단추인 종자소독이 되겠습니다. 종자소독만 잘해도 도열병, 깨씨무늬병, 키다리병, 이상누룩병, 세균성 배알마른병 이렇게 5가지 병을 예방할 수 있고요. 벼입선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종자소독은 필수이고요. 아주 중요한 농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소금물 가리기로 쭉정이를 골라냅니다. 정부 보급종은 소금물 가리기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소금물 가리기는 이렇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벼 기준 물 한 말에 소금 4.2kg를 넣은 다음 종자를 담그고 3분에서 10분 내로 뜬 쭉정이는 골라내시고 가라앉은 것만 그늘에 말려 소독 전까지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찰벼는 비중이 더 낮기 때문에 물 한 말에 소금을 1.36kg 정도 넣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본격적인 종자 소독인데요. 소독 전에 발화기 온도 센서나 기포 장치가 잘 작동되는지 꼭 점검해 보시고 실시하셔야 혹시 모를 실패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는 먼저 발화기의 물을 종자량보다 2배 많게 채우시고 온도를 30도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희석 배수에 맞춰서 살균제와 살충제를 넣습니다. 최근에는 CN조아나 키멘플러스, 미레비 듀오 같은 성능 좋은 살균제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살충제는 스미천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균제, 살충제를 다 넣으셨으면 이제 망에 담긴 마른 종자를 넣고 48시간 이틀 동안 소독합니다. 이때 산소 발생기는 필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48시간 소독 후에는 깨끗한 물로 헹구시고 하루나 이틀 침종한 후에 싹틔우기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온탕 소독법입니다. 온탕 소독만으로도 100%는 아니지만 병해충을 크게 예방할 수 있는데요. 순서로는 물과 종자의 비율을 10대 1로 맞추고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60도에서 마른 종자를 넣고 10분간 침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침지 후에는 바로 냉수 침지해 주시고 발화 작업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석회 유황을 이용한 친환경 종자 소독 방법입니다. 시판되고 있는 22%짜리 석회황을 이용해서 소독하는 방법으로 앞서 설명드린 온탕 소독 후에 찬물에 30분간 담가서 식힌 다음 30도씨 물에 석회 유황을 50배액으로 타서 24시간 침지한 후에 세척, 최야, 파종순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석회유황으로 키다리병을 99%까지 방지할 수 있고요. 못 썩은 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석회유황을 처리한 용기는 화학농약을 사용하시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용기를 친환경과 일반용으로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작년 싹틔우기 사례인데요. 농가분이 종자 싹이 안 된다고 출장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농가분께서는 집 마당에 소독한 종자를 바닥에 깔고 위에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검은색 필름을 씌워서 싹틔우기를 하고 계셨는데요. 여기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필름을 씌우기는 했지만 바로 바닥에 한기가 올라와서 종자가 싹이 트기 위한 적산 온도가 미달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바로 따뜻한 하우스로 옮겨서 싹틔우기를 진행하시라고 지도했고요.
하루 뒤에 오른쪽 사진처럼 싹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자 소독을 마친 후에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벼가 잘 자라도록 토양의 양분을 보충하고 로터리를 쳐주셔야 됩니다. 벼를 수확한 후에 10월 말이나 11월 초 들판에 나가보면 이것이 정말 많은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소위 공룡알이라고 불리우는 건포가 정말 많은데요. 건포는 가축의 조사료로 이용됩니다. 이렇게 볏짚이 조사료로 이용되거나 보릿집이나 밀집을 소각함으로 인해서 논에 있는 유기물은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한 해 농사를 짓고 나서 없어지는 유기물 양이 벼 1모작 기준으로 300평당 75kg 정도가 되는데요. 이 없어진 유기물 75kg를 보충하기 위해서 볏짚은 375kg가 필요하고요. 퇴비는 그 2배인 750kg가 필요합니다. 볏짚 600kg, 즉 곰포 하나에는 유기물 174kg를 포함해서 질소, 인산, 칼리 등 총 267kg의 양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6만원가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곰포 가격이 개당 6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차이가 10만원 정도가 납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분들께서는 논의 볏짚 환원으로 부족한 유기물을 보충하셔서 땅심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료화했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퇴비를 300평당 750kg 넣어주셔야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내 땅에 부족한 양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토양검정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토양검정실은 기술센터 내에 위치해 있고요. 비용은 무상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시료 채취 요령은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이렇게 그림과 같이 필지당 채취 지점을 5, 6군데 설정해 주시고요. 거득을 1에서 3cm 걷어낸 후에 10에서 15cm 깊이에서 시료를 채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점별로 채취된 흙은 골고루 섞어서 그중 500g 정도만 지퍼백에 담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토양 시료를 맡기시면 분석되는데 약 2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2주 후에 이렇게 그림과 같이 시비 처방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토양 시비 처방서를 통해서 내 땅에 부족한 양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부족한 양분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퇴비나 비료량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밑거름입니다. 장성군에서는 밑거름뿐만 아니라 벼육묘 단계에 필요한 상토나 상자처리제, 왕우렁이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비종별로 신청량을 통계 내본 결과 맞춤형 비료보다는 완효성 비료가 점유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완효성 비료나 완효성 함유 비료는 비료 표면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 중에서 양분이 서서히 용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맞춤형 비료, 완효성 비료, 완효성 함유 비료 모두 분월 거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새끼칠 거름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용량은 마지기 200평당 20kg 한 포가 정량이기 때문에 장마나 태풍에 의한 병해충 피해나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정량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삭거름입니다. 이삭거름 주는 시기는 이삭배기 25일 전에서 15일 전이 적기인데요. 마지기당 NK 비료 반포 약 10kg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삭거름을 너무 일찍 주게 되면 양분이 이삭으로 가는 비율보다 줄기나 잎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간이 길어져서 도복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삭거름 주는 시기를 잘 지켜주시고요. 주는 시기를 정 모르겠다 싶으시면 필지에 나가 보셔서 줄기 하나를 뽑아 보시면 됩니다. 줄기 아랫부분부터 유수가 생성되기 때문에 아랫부분을 손으로 한번 까보셔서 유수, 즉 어린 이삭이 약 1.5cm 정도 올라오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면
그때가 이삭거름 주는 적기가 되겠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기온 상승이 되면 적산농도 증가로 출수가 더 앞당겨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신동진과 같은 품종은 대립종으로 이삭거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출수 15일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새청모는 5월 30일 이양했다는 가정하에 출수 시기가 8월 16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삭거름 주는 시기는 7월 22일부터 8월 1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삭거름을 주실 때에는 벼 잎색이 너무 짙다 싶으시면 정량보다는 덜 주셔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염화가리 3kg를 마지기당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농사에서 보약이라고 불리우는 규산이 되겠습니다. 규산은 앞서 말씀드린 밑거름과 이삭거름과 함께 해주시면 더 나은 농사를 지으실 수 있는데요. 규산은 첫째로 벼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입니다. 벼 100kg를 생산하기 위해서 질소 흡수량은 1.8kg인 반면에 규산은 8배나 14.8kg나 됩니다. 벼 잎이나 줄기가 기본적으로 빳빳한 것은 이 규산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시용하게 되시면 세포벽을 더욱 단단하게 해서 도복에 강해지고 잎을 빳빳하게 직립시켜서 수광태세를 향상시켜주고 등승률을 높여줍니다. 단백질 함량도 낮춰주기 때문에 위질 향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규산은 농업인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상자 처리제처럼 모판에 뿌려주거나 바둑알 크기 투척형까지 다양한 제형이 개발되었는데요. 가장 규산 효과가 큰 것은 바로 밑거름 전에 토양에 넣는 계량제형 규산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는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용량은 300평당 200에서 250kg를 밑거름보다 2주 빨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액상규산 사업이 있습니다. 출수 전에 연면 살포하게 되면 병해충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자재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소 비료를 정량보다 많이 넣을 경우에는 사진처럼 장마나 태풍이 왔을 때 병해충에 노출되기 쉽고요. 도복되기도 쉽습니다. 밥맛도 떨어지고요. 따라서 질소 비료는 반드시 정량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복 상습지는 질소질을 줄이고 칼리는 증시하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자 파종입니다. 아래 오른쪽 사진처럼 밀파 파종하게 되시면 벼가 연약하게 자라나기 쉽고 병해충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튼튼한 모를 기르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처럼 100에서 130g 상토가 약간 보일 정도로 파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시 파종 후에는 상자 쌓기를 진행하실 텐데요. 농가분들께서 의외로 이 상자 쌓기 부분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온도와 적당한 수분 관리인데요. 상자 쌓기를 하실 때에는 30에서 32도씩 조건에서 3일에서 4일간 실시해 주시고 균일한 모를 얻기 위해서는 20단 이상 쌓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단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녹화기에는 백화묘 방지를 위해서 직사광선에 유의해 주시고 야간 온도가 10도씨 이하로 장기화될 경우에는 좋은 피해나 뜸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직포를 활용해서 온도 관리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벼육묘 시기에 가장 잘 나타나는 병해가 바로 이꽃병과 뜸묘인데요. 봄철에 큰 일교차나 밀파 또는 과습한 조건에서 주로 발생됩니다. 이꽃병과 뜸묘를 구분하는 방법은 곰팡이 발생 유무와 지제부를 잡아당겨서 판별할 수 있는데요. 백색 또는 다몽색 곰팡이가 관찰되고 지제부를 잡아당겨 지상부만 뽑힌다면 이꽃병이 되겠습니다. 곰팡이는 관찰되지 않으면서 지제부를 잡아당겼을 때 뿌리도 같이 뽑힌다면 뜸묘가 되겠습니다. 치료는 다찌밀골드나 다찌가렌 액제 1000배액을
육묘상자에 관주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관주 작업하실 때에는 꼭 물을 빼고 나서 모판에 관주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못 썩은 병은 주로 과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종자가 기계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에도 발생하고요. 치료는 모판에 물을 빼시고 리도미골드 2000배액을 관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화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녹화기에 강한 햇빛을 받으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부직포나 차광막을 이용해서 햇볕 노출을 최소화하고 온도를 잘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육묘기 피해 사례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5월 초 높은 일교차로 인해서 뜬묘와 입구병, 못 썩은 병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치료제인 다찌가렌이나 리도미골드 외에도 액상규산도 관주 처리해 주시면 약간은 회복 효과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진은 본다 부지포 못자리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못 썩은 병인데요. 논바닥이 고르지 않아 물빠짐이 약한 부분에서 곰팡이가 관찰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많은 농가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품종별 이양 시기입니다. 경화기의 모키가 15cm에서 20cm 정도 될 때 이양 작업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모나미 볼펜 다 아시죠? 볼펜 길이가 15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모판에 꽂아서 확인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생종인 조명 1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월 말에서 6월 초가 적기 이양 시기가 되겠습니다. 세척무의 경우에는 온도에 민감해서 이양이 빠를수록 출수도 빨라지는 특성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조기 재배에 좋은 피해 사례인데요. 조생종의 경우 일찍 심기 때문에 좋은 피해를 받기 훨씬 쉽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조명 1호를 이양 후 5일 정도 지났을 때 방문한 사진으로 저온으로 인해서 활착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가분께서도 처음 조생종을 재배하셔서 그런지 불안해 하셨는데요. 현장에서 일단은 새뿌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요. 기온이 낮으면 물 온도까지 낮아져서 냉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2, 3일간 물을 자박할 정도로 뺀 다음 다시 넣어 주시라고 지도하였습니다. 10일 정도가 지나서 확인해 보니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였습니다. 여쭤보니 약간 보식하시고 물관리만 알려준 대로 하셨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5월 중순에 가서 또 확인해 보았더니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월 초에 사진처럼 출수 후 벼알이 차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문모 심기 기술입니다. 드문모 심기는 말 그대로 벼를 드문드문 심는 이양 기술인데요. 지금은 대농가 중심으로 많이 실천해주고 계십니다. 관행으로 평당 70에서 80주로 심었던 것을 50주 내외로 줄이고 주당 본수를 10개 내외로 잡았던 것을 5개 내외로 잡아 이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당 주수와 주당 본수를 줄여서 소요되는 종자량이나 농자재를 절감할 수 있고요. 소요 모판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양 노동력까지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장점으로 생육 공간 확대로 유효분호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고 통풍이 잘 되어서 병해충 발생도 경감됩니다. 벼 수확량은 연구기한 시험 결과 관행과 비교해서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주당 본수를 적게 잡기 때문에 결주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입니다. 시기별 물관리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이양 하루 전에는 이양 작업 편의와 모가 잘 박히도록 1cm 정도로 얇게 대주시고 이양을 하고 난 직후에는 활착이 잘 되도록 2에서 3일간 물을 빼주시거나 얇게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없으면 잡초가 발생하지 않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피는 이양 후 6일 정도 지나서 출현하기 때문에 잠깐의 단수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우렁이 또한 죽지 않습니다. 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 물때기가 되겠습니다. 중간 물때기를 하면 토양 중의 유해가스를 배출시켜주고 산소를 공급해서 새뿌리를 발생시켜 도복 방지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 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실시해 주시면 되고요. 기간은 일주일 정도 잡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말 이양한 중만생종 기준으로는 7월 초가 적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중간 물때기 시기를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새끼가 한 20개 정도 확보가 되면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물때기 기간이 길어지면 잎만 무성해지고 출수할 때 불임립이 생길 수 있고 간혹 중간 물때기는 시기에 이삭거름도 같이 주는 분들도 간혹 계시던데 이삭거름은 출수 15일에서 20일 전에 주기 때문에 더 늦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볼펜 한 자루가 들어갈 정도로 실금이 가게끔 중간 물때기를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물때기가 끝나고 다시 물을 넣으실 때에는 바로 한꺼번에 다 채우시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뿌리 활력이 더 높아져서 도복 방지 효과가 높습니다.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는 유수 형성기에는 이삭거름 주는 시기로 뿌리 활력을 높이고 도복 경감을 위해 3일 간격으로 2번 관계하는 방식으로 물관리를 실시해 주시고 출수 전 20일경부터 출수까지는 이삭이 급속히 자라나는 시기가 되는 수행기이기 때문에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2에서 4cm 정도 유지해야 하고요. 냉해 우려 시에는 7cm까지 높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수기에는 꽃가루 바지 촉진을 위해서 3에서 4cm 보통으로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숙기에는 뿌리 기능 유지와 유해 물질 제거를 위해서 3일은 관수하고 2일은 배수하는 방식으로 물걸러대기를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수는 완전히 물을 빼는 것이 아니라 물이 거의 빠질 무렵에 다시 채우는 방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수기는 완전 물 떼는 시기로 콤바인 작업 편의를 위해서 수확 작업 2주 전에 완전히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품종 선택을 잘 해주셔야겠고요. 종자는 정부 보급종 사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 다음 품종별로 적기 이양 시기를 잘 지켜주시고요. 도복이나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질소 시비량은 반드시 정량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물때기와 완전 물때기도 적기에 실시해 주시면 밥맛 좋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면서 고품질 쌀 생산 기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